박민준의 승진 축하연에서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내가 자기 아들에게 과분한 여자라며 모진 말을 내뱉었다. 박민준의 눈가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내게 소란 피우지 말라는 눈짓을 보낼 뿐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축하를 기념하여 저는 연봉 수억 원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제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릉이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이 도시의 네온사인을 내려다보았다.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이지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가 떴다. 김 본부장님,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 계획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알겠어요라고 답장한 뒤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놓았다. 내 이름은 김서연, 올해 30살이다. 나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 마케팅 본부장이다. 연봉 수억 원은 공식적인 수입일 뿐 주식 배당금과 각종 성과급을 합치면 땅값 비싸니 서울 강남에서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에 충분했다. 나의 커리어는 거침이 없었다. 평범한 마케팅 사원에서 단 8년 만에 이 자리까지 올랐다. 사람들은 나를 업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인내가 있었는지는 나 자신만이 알았다. 남편 박민준은 나보다 2살 많고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부장이다. 그는 점잖은 외모의 집안도 부유했다. 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예였다. 우리는 한 업계 교류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나의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에 반했고 나는 그의 온화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끌렸다. 3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선남선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보다 훨씬 복잡했다. 특히 나의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 때문에. 명문가 출신인 그녀는 가문의 격을 맞추는 것에 거의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녀의 눈에 박씨 집안은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인 반면 나 김서연은 지방 소도시 출신의 평범한 여자애가 노력해서 겨우 체면을 차린 수준에 불과했다. 결혼 초만 해도 시어머니는 내게 비교적 정중했다. 내 직업이 번듯하고 수입도 적지 않아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민준이 가족기업 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면서 시어머니의 가문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친척 모임에서 은근슬쩍 나의 평범한 집안 배경을 언급하고는 민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찬했다. 마치 나의 높은 수입이 민준 덕분인 것처럼 그녀는 내가 일에 시간을 쏟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여자는 가정에 충실하고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가 입는 옷과 드는 가방 브랜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돈 씀씀이가 해프다고 말했다. 그 돈이 모두 내가 번 것이라는 사실은 잊은 듯했다. 민준은?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 점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확고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늘 침묵하거나 나중에 조용히 와서 엄마는 원래 칼 같은 말 속에 두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위로할 뿐이었다. 그는 늘 자신이 중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며 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다.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참았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강해지면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다. 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의 아침밥을 차렸다. 나는 집안의 각종 생활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했고 시어머님께 고가의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다. 그저 진심 어린 인정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의 인내는 시어머니 눈에 그저 나약함일 뿐이었고 더 심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민준의 이해해달라는 말은 그녀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보호막이 되었다. 거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또 창가에서 멍하니 서 있네. 이리 와서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국 좀 먹어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적당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나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감옥인 그 집을 향해서 링얼 최숙자 여사의 나에 대한 불만은 처음에는 은근했지만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민준이 없을 때를 틈타 나를 교육하려 들었다. 서연아, 여자는 시집을 갔으면 집안일에 중심을 둬야 하는 거란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값비싼 2천 도자기 찻잔을 들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내 꼴을 좀 보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니 집안일은 민준이가 너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더구나. 이게 말이 되니?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업무 보고서를 내려놓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지금 제가 맡은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집안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민준 씨도 저를 이해해줘요. 그녀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이해? 그건 민준이가 널 아끼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끼는 건 아끼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잖니? 박씨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고 우리 민준이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장차가업을 이어받을 아이란다. 밖으로만 놔두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내조자가 필요해. 밖으로만 놔두는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명백한 폄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내 커리어는 그녀의 눈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꾹 참았다.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혀봤자 결국 민준만 곤란해질 것이고 그는 언제나 자기 어머니 편을 들 것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님, 최대한 둘 다 잘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둘 다 잘해? 내가 보기엔 넌 둘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박씨 집안이 며느리를 들인 건 밖에서 얼굴 팔고 다니라고 들인 게 아니야. 민준이가 이제 사업도 점점 더 잘 되고 앞으로 접대 자리도 많아질 텐데 누군가는 그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챙겨주고 집안을 잘 돌봐야지. 지금의 너는 그 애의 짝이 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그 세 글자는 칼날이 되어 나의 모든 위장을 단번에 꿰뚫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것만 같았다. 나는 연봉이 수억 원이고 나만의 커리어가 있다.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고 남편에게 잘했다. 도대체 내가 어디가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단지 내가 소위 말하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인가? 그날 밤 나는 이 일을 민준에게 털어놓으며 그의 지지를 기대했다. 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저 피곤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그냥 어머니 말씀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은 옛날 분이라 생각이 좀 보수적이시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나를 위해 분노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조금 흥분했다. 에이,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겠지. 무슨 나쁜 뜻이 있겠어. 다 우리 잘 되라고 네가 집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겠지. 민주는 문제의 본질을 피하며 심지어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선의로 해석했다. 너처럼 바쁜 사람이 정말 매일 부엌에서 요리하고 싶겠어?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거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항상 이렇게 큰 일을 작은 일로, 작은 일은 없는 일로 만들며 나의 상처와 분노를 가볍게 여겼다. 그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내가 참고 넘어가길 원했고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려 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변호조차도 이런 무언의 방관이 시어머니의 모진 말보다 내 마음을 더 차갑게 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결혼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아들 편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영원히 회피를 선택하는 남편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끝없는 억울함인가? 아니면 점점 시들어가는 자아인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계기가 필요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링산, 박민준의 승진 소식은 박씨 집안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부장에서 회사 부사장으로 수직 상승한 것이다. 이는 더 높은 연봉과 권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내에서 그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했다. 최숙자 여사는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장한지를 자랑했다. 그녀는 심지어 성대한 승진 축하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은 물론 민준의 회사 고위 임원들과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까지 초대했다. 그녀에게 이 연회는 단순히 민준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박씨 가문의 위상과 민준의 격에 맞는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에게도 민준의 승진은 물론 기뻐할 일이었다. 아내로서 나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자발적으로 연애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내 인맥을 동원해 최고급 호텔과 기획팀을 섭외해 주려 했다. 나는 이 연회가 화려하고 품위 있게 치러져서 민준의 커리어의 한 단계 더 도약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의 적극적인 태도는 시어머니의 눈에 또 다른 월권 행위로 비쳤다. 서연아, 그런 자잘한 일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너는 내일 하느라 바쁘잖니. 내 커리어나 잘 챙기렴. 이런 집안 행사는 우리 박씨 집안에서 알아서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단다. 넌 끼어들지 마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나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마치 이 가족의 성대한 행사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인 것만 같았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의 아내예요. 남편의 연애를 돕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내 몫?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내 몫은 어서 빨리 아이를 낳아 박씨 집안의 대를 잇는 거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란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대화를 엿들은 모양이었다. 그가 전화를 가로챘다. 서연아, 괜찮아. 어머니 나름의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그냥 어머니 뜻에 따라줘. 너 요즘 일 때문에 힘들었잖아. 푹 쉬어. 연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또 이런 식이었다. 그는 항상 휴식과 피로를 핑계로 나를 무마시켰다. 실제로는 가정에서 나의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무력감이 밀려왔지만 마음속에 불만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다. 나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그들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민준을 데리고 예복을 맞추러 다니고 하객 명단을 짜고 메뉴와 주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명목상의 안주인인 나는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배제되었다. 나는 나의 처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헌신했지만 끝내 그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내 커리어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그들 눈에는 그저 밖으로 놔두는 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일 뿐이었다. 나의 가치는 오직 박씨 집안의 아이를 낳아주거나 민준의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에만 있는 듯했다. 자아도 목소리도 없는 도구처럼. 이런 인식은 나에게 전례 없는 압박감을 주었다. 나는 비밀리에 나의 자산을 정리하고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의 수억 원 연봉, 주식 배당금, 각종 투자 수익들. 이것들은 모두 박씨 집안과 무관한 나의 독립적인 기반이었다. 나는 이것들이 나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모든 계획을 마음속에 숨겼다. 겉으로는 여전히 직장에서 카리스마 넘치고 집에서는 상냥하고 사려 깊은 김서연이었다. 나는 심지어 자발적으로 우아한 드레스를 골라 연애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완벽함이 단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해 보이는 연회 뒤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링스, 승진 축하연은 예정대로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인 신라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나는 짙은 파란색 벨벳 롱드레스를 입고 심플하지만 값비싼 진주 액세서리를 매치했다. 메이크업은 정교했고 분위기는 우아했다. 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민준은 오늘 맞춤 제작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했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객들에게 나를 소개하며 얼굴에 자랑스러운 기색을 띄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다가오자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최 여사는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 화려한 고급 한복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서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영락없는 안주인 행세를 했다. 하객들이 나의 분위기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은근슬쩍 끼어들었다. 그럼요, 우리 서연이가 일은 참 잘하죠.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돌볼 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민준이처럼 사업과 가정을 다 챙길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녀의 말에는 항상 미묘한 폄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의 냉기는 점점 짙어졌다. 나는 민준이 시어머니의 이런 언행에 대해 그저 난처한 눈빛을 보낼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미 익숙해진 듯했고 심지어 이것이 어머니의 애정 표현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술잔이 오갔고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박씨 집안의 체면과 민준의 지위를 보고 모여들었다. 나는 부사장 부인으로서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인물 중 하나였지만 마치 아름다운 배경판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의 칭찬과 시선은 결국 민준과 최숙자 여사에게로 모였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몇몇 아는 사업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내 비서인 지혜 씨도 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조용히 내 귓가에 속삭였다. 본부장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본부장님더러 남편 덕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이 삐었나 봐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 씨는 나의 진짜 상황을 아는 단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고 항상 나를 대신해 억울해했다. 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방금 최 여사님께서 다른 사모님들께 본부장님이 지방 출신인데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건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가 분개하며 내게 말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런 말이 벌써 퍼졌구나. 나는 시어머니가 사석에서만 내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다닐 줄은 몰랐다. 이것은 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민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동이었다. 그는 정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 나는 멀리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화려하고 의기양양해 보였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전례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계속 노력했다.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녹아들기 위해 내가 충분히 뛰어나고 충분히 인내하면 그들의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나만의 헛된 기대였을 뿐이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연애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사회자가 박민준 부사장과 그의 어머니 최숙자 여사를 무대 위로 모시고 축사를 청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과 최 여사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유난히 빛나 보였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이 무즈를 바라보며 마음속 감정이 극도로 복잡해졌다. 최 여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환한 미소로 하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 넘쳤으며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의 성장 과정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의 영특함부터 대학 시절의 우수한 성적,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실함까지 그녀는 민준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문의 자랑으로 묘사했다.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앞으로 나올 말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그녀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멸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 민준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대대로 이어진 저희 박씨 가문의 복 덕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의 시선이 장내를 훑고 마침내 내게 고정되었다.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의 지지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하자면 어떤 여자들은 말이죠. 배경이 좀 부족해서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조상님이 도운 겁니다. 우리 민준이에게는 과분한 복이죠.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다. 뺨이 불타는 듯 아팠다.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동정, 호기심 또는 고소해하는 눈빛들이 느껴졌다. 민주는 옆에 서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나를 보았고 그 눈빛에는 소란 피우지 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인내, 모든 억울함, 모든 불만이 정점에 달했다. 나는 무대 위에서 거만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즐기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나서주지 못하고 눈빛을 피하는 남편을 보았다. 갑자기 내가 광대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의 보호가 필요하고 박씨 집안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김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김서연, 연봉 수억 원을 받는 독립적인 김서연이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몸속에서 전례 없는 힘이 솟아났다. 나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하고 힘찼다. 나는 민준의 눈에서 당황함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경악을 보았다. 나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랭호, 마이크의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장내가 거의 죽은 듯이 조용하고 가끔 들리는 수군거림만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그 눈빛에는 심사,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내 곁에 서서 눈빛으로 나를 제지하려 했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책망과 통제였다. 마치 내가 이 순간에 나서는 것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는 듯이.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도 주변의 수군거림도 무시했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고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지난 몇 년간의 억울함, 억눌렸던 불만, 소리 없는 저항들이 모두 이 순간에 분출구를 찾았다. 과분한 복, 조상님이 도왔다. 이 귀에 거슬리는 단어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자존심을 반복해서 난도질했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민준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했고,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참아왔는가.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층의 차이를 메우고 완고한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당신은 영원히 외부인이자 덕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그들의 편견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민준, 나의 남편, 그는 좋은 사람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좋은 동반자는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강압에 익숙했고 나의 인내에 익숙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편에 서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준 적이 없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이란 나의 순종과 인내 위에 세워진 것에 불과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내가 철없고 대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악랄한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민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소란 피우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소란 피우지 말라고? 내가 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는가? 나의 존엄성, 나의 가치는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지만 손목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무대 아래에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나와 함께 일했던 파트너들,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었던 친구들. 그들은 지금 모두 의혹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조롱하는 눈빛들이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냉소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다. 내 시선은 민준을, 최숙자 여사를 스쳐 마침내 무대 아래 모든 하객들의 얼굴에 닿았다.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도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의 모든 구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히스테릭한 분노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슬픔도 아니었다. 차분함 속에 단호함이 깃든 목소리였다.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는 듯했지만 나는 교묘하게 피했다.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내 다음 말에 입을 다물었다. 오늘은 정말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다시 최숙자 여사의 얼굴에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준 씨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니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죠. 제 남편의 이 중요한 이정표를 축하하고 또 방금 어머님의 가르침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잠시 말을 멈춰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민준의 이마에는 이미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무언가 예감한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입을 다물어 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눈빛은 단호하고 맑았다. 저 김서연은 제가 받는 연봉 수억 원의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적으로 제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링레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잠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서 민준에게로 그리고 다시 최숙자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의아함, 그리고 심지어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듯한 기색이 가득했다. 민준의 얼굴은 순간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그는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춰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김서연, 너 미쳤어? 당장 마이크 내려놔. 최숙자 여사 또한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을 떨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너희 되바라진 것, 너 무슨 헛소리야. 나는 민준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여전히 평온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저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어머님께서 제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건 과분한 복이고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하셨잖아요. 또 여자는 시집 가면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 낳고 남편 내조하며 살아야지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돌보지 못한다고도 하셨고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최숙자 여사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창백해졌고 민준의 몸은 한 뼘씩 더 굳어갔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뿐이었다.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사직하고 완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민준 씨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요. 이게 바로 어머님께서 항상 바라시던 거 아니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장내를 훑어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경하는 표정이었던 하객들은 이제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연봉 수억 원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심지어는 미세한 자부심까지 섞인 어조로 말했다. 사실 저에게는 그다지 큰 손실도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지난 몇 년간 모은 자산과 자원만으로도 일을 하지 않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박씨 집안 몇 대는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계속 고생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인생을 좀 즐기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편이 낫겠지요. 이 말은 사직하고 남편에게 의지하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 이 말은 나를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막강한 경제력과 독립적인 인격을 드러냈다. 시어머니의 덕받다는 주장을 완전히 박살내고 역으로 민준과 그의 가족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다. 장내에서는 즉시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서연이 유능한 커리어우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연봉 수억 원 뒤에 이토록 막대한 자산이 숨겨져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김서연의 사직이 패배 선언이 아니라 한수위의 반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주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내가 평소에 재테크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았고 지난 몇 년간 투자를 꾀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나를 끌고 가려 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준 씨, 더 할 말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미지는 의기양양한 부사장에서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남편으로 전락했다. 최숙자 여사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격분하여 소리쳤다. 김서연, 너 돈 좀 있다고 잘난 줄 알지 마. 너 지금 우리 박씨 집안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민준이를 협박하는 거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박씨 집안 명예를 더럽힌다고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민준 씨를 협박한다고요?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군요. 저는 그저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나요? 내 말이 끝나자 최숙자 여사는 즉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전까지 입만 열면 나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박씨 집안에 의존하고 자아가 없는 며느리였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민준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결의가 가득했다. 하객 여러분, 제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우아하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충격과 흥분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는 비서 지혜 씨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나는 그녀를 향해 살짝 미소 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떠났다. 뒤에는 떠들썩한 소란과 극도로 난처해진 박씨 집안 모자의 모습이 남았다. 내 마음은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의 해방감마저 느꼈다. 나는 그 위선적인 평화를 완전히 찢어버렸지만 동시에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사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자아와 존엄, 그리고 반격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랭치, 나는 연회장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민준이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내 오피스텔로 바로 갔다. 몇 년 전
내 저축과 투자 수익으로 몰래 사둔 곳으로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휴대전화는 민준의 전화와 메시지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초조해하다가 분노로, 그리고 나중에는 협박과 애원으로 바뀌었다. 김서연,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오늘 네가 박씨 집안에 얼마나 큰 망신을 줬는지 알아? 당장 돌아와서 해명해. 서연아,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 서연아, 네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내가 반응하는 순간 다시 그의 끝없는 변명과 회유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았다. 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다음 날 아침 최숙자 여사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책이 가득했다. 김서연, 네가 이제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감히 민준이 승진 축하연에서 그 애한테 망신을 줘? 당장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진짜 폭풍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정오가 되기 전에 민준이 최숙자 여사를 데리고 내 오피스텔 건물 아래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내 정확한 호수를 몰랐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이웃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내려다 보았다. 민준은 초조한 얼굴이었고 최 여사는 위층을 가리키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내가 분수를 모른다느니 여우 같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전에 준비해둔 이혼 서류 절차를 시작했다. 내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조금 놀랐지만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는 내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필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것임을 알았다. 김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의 사직 선언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 회사 박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아쉬움과 함께 나를 만류했다. 김 본부장, 정말 그만두는 건가?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잖아. 김 본부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박 대표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대표님,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회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 어조는 단호했다. 하지만 제가 사직하더라도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순조롭게 인수인계를 마칠 겁니다. 제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박 대표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 성격을 잘 알았고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창업할 생각이라면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네. 김 본부장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과 인정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내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박씨 집안으로 갔다. 민준과 최숙자 여사는 내가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뒤집어졌다. 민준은 내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거의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무슨 일이든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이혼이라니 무슨 농담이야? 난 동의 못해. 농담 아니야,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했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당신에게 과분하다고 하셨잖아. 이제 내가 사직했으니 정말 당신이 날 먹여 살려야 해. 당신, 날 먹여 살릴 자신 있어? 게다가 당신도 나 같은 기생충은 싫어할 거 아냐?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내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내가 가져다주는 후광과 편리를 누리면서도 어머니가 나를 폄하하는 것을 방관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최숙자 여사는 전화기 저편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김서연, 이분수도 모르는 것?
네가 사직하면 민준이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똑똑히 들어. 박씨 집안에 너 같은 여자 하나 없어도 돼. 네가 돈 좀 있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마. 민준이 돈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나는 가볍게 경멸적으로 웃었다. 어머님, 제가 민준 씨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변호사가 어머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자산과 민준 씨의 자산 중 어떤 것이 혼전 재산이고 어떤 것이 혼후 공동 재산인지요. 그리고 박씨 집안은 저는 한 번도 넘보려 한 적 없고 박씨 집안에서 무언가를 가져갈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정한 거래였다. 나는 진심과 노력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폄하와 무시뿐이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년간 쌓아온 투자 포트폴리오와 창업 계획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직은 진짜로 남편에게 의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화려한 변신이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증명할 것이다.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링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민주는 충격에서 벗어난 후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드러내며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먼저 감성적인 공세를 펼쳤다. 매일 꽃을 보내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시키려 했다. 내가 이에 무관심하자 그는 가면을 벗고 흉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이혼을 고집하면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일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씨 집안의 힘을 동원해 내가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암시했다. 김서연, 네가 사직했다고 다 끝난 줄 알지 마. 네 커리어가 누구의 보호 아래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뤘는지 잊지 마. 그는 전화기 너머로 지배욕 가득한 목소리로 포효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박민준, 내 커리어는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당신의 보호가 아니라. 만약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다면 나도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내 변호인단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소위 비밀들이 정말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냉정하고 강경한 태도에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 앞에서 항상 참고 양보하던 아내가 이렇게 단호한 면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최숙자 여사는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내가 감히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로 박씨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사방에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바람기가 많고 돈 때문에 민준과 결혼했다가 이제 민준이 실직하자 돈을 챙겨 도망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나의 인맥과 사회적 관계가 박씨 집안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헛소문들은 곧 내 친구들과 동료들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 회사 박 대표님은 심지어 한 업계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직업윤리와 인품을 칭찬하며 최 여사의 비방을 간접적으로 반박해 주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는 차근차근 재산 분할을 시작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나의 혼전 재산과 혼후 투자 수익 모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변호인단은 이미 내 자산 명세와 투자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다. 모든 자금 출처는 합법적이었고 심지어 내 투자의 상당수는 결혼 전 혹은 혼전 자산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민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변호사가 두꺼운 증거 자료를 내밀었을 때 민준과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내가 그저 돈 좀 버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미 여러 채의 부동산과 상당한 주식 투자를 보유한 숨겨진 자산가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의 연봉 수억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박민준 씨, 김서연 씨의 자산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서연 씨는
박씨 집안이나 당신에게 단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사직한 것은 단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당신들이 그녀가 결코 덕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줄곧 나를 얕보고 심지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부속품처럼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 부속품이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과 부를 보여준 것이다. 최숙자 여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한참 만에 한마디 쥐어짰다. 너, 이 사기꾼, 이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다니. 나는 옅게 웃었다. 어머님, 저는 누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제 돈은 한 푼 한 푼 제가 힘들게 번 것입니다. 단지 박씨 집안에서는 제 재산을 자랑할 가치도 제 능력을 인정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결국 명백한 증거 앞에서 민주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에게서 단 한 푼도 나누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혼외정사 증거가 내 변호사에게 잡히면서 이것은 증거를 수집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이혼에 주된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내게 지불해야 했다. 민준의 커리어 또한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그의 추문이 회사 고위층에 알려졌고 승진 축하연에서의 추태와 최 여사의 온갖 부정적인 언행이 더해져 그의 부사장 자리는 곧 허울뿐인 자리가 되었고 결국 사직하게 되었다. 박씨 집안의 명성도 이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과거의 명문가라는 후광은 완전히 빛을 잃었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전례 없는 평온함과 자유를 느꼈을 뿐이다. 나는 마침내 그 억압적인 결혼 생활에서 그 끝없는 억압과 폄하에서 벗어났다. 나는 덕본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잘못된 사람과 결혼했을 뿐이었다. 링지어. 이혼 후의 나날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자유로웠다. 나의 사직 선언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그리고 나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나만의 회사를 창업했다. 여성의 독립적인 IP 육성과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플랫폼이었다. 내 플랫폼은 출시되자마자 폭넓은 관심을 받았다. 나는 예리한 시장 통찰력과 효율적인 실행력으로 회사를 빠르게 업계에 안착시켰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의 모든 결정은 오직 나와 내 팀을 위한 것이었다. 내 삶 또한 다채로워졌다. 나는 바쁜 업무 때문에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와 여행이라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예전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많은 곳을 여행했고 뜻이 맞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민준과 박씨 집안을 떠나자 나의 세상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반면 민준과 최숙자 여사의 삶은 혼란에 빠졌다. 민준은 사직 후 몇 차례 창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는 박씨 집안의 보호와 내 뒤에서의 지원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들이 사라지자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었다. 그의 능력은 그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이혼 파문으로 인한 평판 하락까지 더해져 그는 곧 의기소침해졌다. 최숙자 여사는 이중의 타격을 입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직장을 잃었고 박씨 집안의 명성은 나의 반격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예전에 그녀 앞에서 아첨하던 친척과 친구들은 이제 모두 그녀를 피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의 격은 이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한 번은 내가 지혜 씨와 한 카페에서 애프터눈티를 마시다가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그는 이제 초췌한 얼굴에 피로와 낙담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한번 쳐다보기만 했다. 마음속에는 고소함이 아니라 약간의 감회가 스쳐 지나갔다. 지혜 씨가 내 손을 잡으며 감탄했다. 본부장님, 보세요. 이게 진짜 해방이에요. 그때 본부장님의 선택은 정말 옳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혜씨.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과 독립이야. 최숙자 여사도 나를 되찾으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여전히 비난과 거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민준이 지금 매우 불쌍하다며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그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 김서연,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라. 하루를 부부로 살아도 100일의 정이 있다는데 네가 보고만 있으면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도덕적인 강요로 가득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여전히 거만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실소가 나왔다. 어머님, 잊으셨어요? 제가 박씨 집안의 과분한 복을 받은 거고 조상님이 도와서 민준 씨와 결혼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그가 또 제 덕을 보는 셈이 되잖아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뼈를 때렸다.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제가 전적으로 민준 씨에게 의지해 살기를 바라셨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그가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할 때인데 제가 왜 그를 방해해야 하죠? 최숙자 여사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내 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고 나의 개인적인 가치 또한 전례 없이 빛을 발했다. 나는 더 이상 박민준의 뒤에 있는 김서연도 최숙자 여사의 입에 오르내리는 덕본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김서연, 자신의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피하지 않았고 과거의 인내를 후회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경험들이 나에게 인간 본성의 진실을 보게 했고 나를 더욱 단호하게 자아 각성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만둔 것은 단지 연봉 수억 원의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던 거짓된 체면과 억압이었다. 내가 되찾은 것은 나의 존엄,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인생이었다. 10년 후, 내 회사는 이미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기업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나는 올해의 뛰어난 여성 기업가로 선정되어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자신감 있고 여유로웠으며 눈빛에는 지혜와 힘이 가득했다. 한 업계 정상회담에서 나는 특별 초청 연사로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뜻밖에도 민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낡아서 색이 바랜 정장을 입고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마도 어느 작은 회사의 대표로 이곳에 기회를 찾으러 온 듯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후회, 부러움, 그리고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시선을 거두고 발표를 계속했다. 내 발표 내용은 여성이 어떻게 직장과 삶에서 자아 가치를 실현하고 어떻게 용감하게 독립과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과거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나의 지난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정리가 담겨 있었다. 진정한 풍요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과 정신의 자유입니다. 나는 청중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어떤 꼬리표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남의 덕을 받든 못 받든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 정의들을 찢어버리고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이 무대 뒤로 와서 망설이다가 나를 불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고 과거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박민준 씨, 무슨 일이시죠? 박민준 씨라는 세 글자에 그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다. 나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원망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그 모든 고통과 분노를 씻어냈기 때문이다.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간 대로 두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으니까요. 너 지금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어머니도 편찮으셔. 지금은 자주 내 얘기를 하셔. 자기가 틀렸다고, 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었다고.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최숙자 여사의 사과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라기보다는 민준의 몰락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컸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별다른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아,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다면 네가 날 떠나지 않았을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박민준 씨, 그때의 나는 당신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할 줄 몰랐던 그 가정을 떠난 거예요. 그건 당신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떠난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고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이었고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은 눈부시고 도시는 차들로 붐볐다.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부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게 말하고 몸을 돌렸다. 민준 혼자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가 한때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던 모든 것을 마주하게 했다. 나는 덕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잘못된 결혼 생활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았을 뿐이다. 나의 사직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쟁취한 가장 비싸고도 가장 가치 있는 자유였다.